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주고 나쁜 짓을 크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것. 비판이 가능해야 되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이 시대에 딱 맞는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우리 시대 혹은 뭐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혹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바로 그 칼 포퍼죠. 네. 전체주의를 가장 잘 비판한 학자로 유명한데요. 바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아주 유명하죠. 네. 그리고 뭐 이 책 제목을 변종해가지고 뭐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그 열린 사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우리에게 닫힌 사회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이분은 철학자인데, 과학 철학자예요. 과학 철학자인데 그 자기의 과학 철학에서의 어떤 인식을 역사와 정치에 투영해가지고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라는 하나의 어떤 범주로 인류 역사 그리고 인류 철학을 이렇게 딱 한번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네. 아주 이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열린 사회가 있고 닫힌 사회가 네. 있는데 그 열린 사회가 당연히 뭐 더 좋은 거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 열린 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열린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흔히 그러니까요. 말해서 이제 뭐 하나의 역사를 예를 들자면 예. 역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모르는 신의 숨겨진 뜻이 있다든지 역사에 하나의 법칙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닫힌 사회의 어떤 잘못된 나쁜 철학과 나쁜 정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닫힌 사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슈가 항상 우리는 어떤 통치자를 뽑아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도 이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맨날 그런 게 우린 집중하잖아요. 어떤 통치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성스러운 의지를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근데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또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열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을 권력자로 뽑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마련해놔서 인간이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아무리 별로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설령 우리가 잘못 뽑아서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크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분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게 이 칼 포퍼가 이제 태어난 곳이 비엔나죠. 네. 그 유태인이에요. 뭐 이 사람은 루터교로 나중에 그 종교를 바꿨습니다만 그랬는데도 이제 유태인들 그 당시 탄압이 심했지 않습니까? 1902년에 태어났는데 1937년인가 이 사람이 뉴질랜드의 대학교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38년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전체주의, 파시즘이라든지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 전체주의 대항해서 이 책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1943년에 이 원고를 탈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45년에 출판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항상 그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따르면 요즘에 어떤 진영 논리 있죠. 우리 편이면 무조건 다 옳고, 그리고 뭐 남이면 무조건 적이면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진절명을 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전체주의적 경향이랄까, 전체주의적 어떤 사회들 이런 것들을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한번 쫙 훑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보통 이제 1, 2부로 지금 우리가 출판되어 있는데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의 원조가 어디냐? 바로 플라톤으로 본 거예요. 플라톤? 플라톤이 바로 이 닫힌 사회의 철학의 원조고 유토피아라든지 이런 걸 창안했다 이거죠. 이데아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완전히 너무너무 인류 역사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철인 정치니 뭐 이런 그런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을 비판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를 다시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바로 그 플라톤의 후예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결국 헤겔과 마르크스로 본 거예요. 이 헤겔과 마르크스가 이제 역사라든지 뭔가 절대 정신, 세계 정신, 시대 정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사의 어떤 법칙이 있고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해악을 많이 끼쳤고 오히려 마르크스에 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마르크스의 인도적인 것들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 책은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2부에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썼다고 해가지고 이 책이 1982년까지 금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읽으면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장 그 자유주의고 개인주의고 열린 사회를 옹호하는 책,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82년까지 이 책이 금서였다는 건 참 웃지 못할 아이러니였죠. 그래서 이 책이 풀리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죠. 네. 그래서 어떻든 2부에서는 그런 헤겔과 마르크스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제 열린 사회 철학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와 칸트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죠. 소크라테스와 칸트. 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거밖에 난 아는 게 없다. 무지의지.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판적 합리주의를 내세우거든요. 그 비판적 합리주의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인 거죠. 아,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아, 나는 진리를 알 수 있고 나는 이데아를 알고 나는 이 인류 역사의 끝이 뭔지 알겠다. 이런 뭔가 만병통치적이고 내가 뭔가 이 세상을 다 예언하마 이런 것들은 안 한단 말이죠. 네. 우리는 어떤 지평선을 향해서 영원히 달려가지만 그 지평선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도달하기는 힘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딱 맞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고 바로 또 칸트였죠.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영혼불멸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안다 모른다 말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불가지론이죠. 이성의 한계라든지 그런 걸 인정한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 칸트라든지 소크라테스를 아주 이상적인 철학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처음에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데 너무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출판사를 못 구한 거예요. 출판사들이 아니 이런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책을 왜 내냐. 그렇게 해서 출판사 구하는데 애를 좀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출판사를 구했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이 사람을 일약 당시 서구 지성계의 스타로 만드는 책이죠. 아, 이 책이요? 네, 이 책이 나오면서 완전히 스타가 돼버렸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철학에서 가장 이제 20세기 철학에서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꼽지 않습니까? 천재의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그 천재 러셀조차도 한 수 위로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 그 천재 케인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매돌 며칠 몇 시 몇 분 기차에서 내 이 사람을 만났다. 이거를 일기로 쓸 만큼 천재인데 이 사실 좀 여러 가지 어편이 있겠습니다만 비트겐슈타인을 자기의 집중적인 어떤 비판 대상으로 설정해가지고 이 비트겐슈타인과 철학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 비트겐슈타인의 부직갱이 사건 해가지고 부직갱이? 예. 비트겐슈타인과 이제 정면 충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건으로도 아주 유명했는데 같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그런 같은 이제 하나의 어떤 철학적 베이스고 다 천재죠. 천재긴 천재인데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과 같았던 비트겐슈타인을 격파했단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격파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칼포퍼가? 네, 칼포퍼는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1946년인가 케임브리지에 그 일종의 도덕과학 클럽인가 그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러셀이라든지 케인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사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불려간 사람이 바로 칼 포프였던 거죠. 네. 칼 포프는 근데 비트겐슈타인을 처음부터 항상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철학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기본적으로 이 철학에 문제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철학은 퍼즐만 있다. 수수께끼. 그 퍼즐 풀고 하는 거고 철학자는 일종의 파리통의 팔이다 이거죠. 그 파리통에 들어가 있는 팔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철학에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 사람들이 논리를 왜곡하고 언어를 왜곡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데 집중을 한다. 잘못된 어떤 언어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 게임, 그러니까 퍼즐을 푸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게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장난 같은 걸로 게임하는 사람들이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철학적 문제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본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칼포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마지막
책이었나요? 그 제목이 All Life is Problem Solving이거든요. Problem Solving.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All Life is Problem Solving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철학적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항상. 철학적 문제는 반드시 있다. 어떤 거냐? 예를 들어 귀납법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규칙의 타당성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철학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이 이제 전제로 하는 거는 귀납법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가 맨날 관찰하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정말 보편 타당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태양이 그죠? 다 이제 수명을 다할 수가 있고 네. 그럴 때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귀납법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게 과학의 전쟁이긴 합니다만 러셀이 그걸 지적을 했죠. 칠면조의 역설입니까? 뭐예요? 러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귀납법의 한계는 칠면조가 있단 말이죠. 칠면조가. 이 칠면조는 어떤 주인이 매일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주인이 칠면조에게 매일 이제 아침에 모이를 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칠면조가 하루 이틀 계속 이제 이렇게 뭐 100일, 200일 지나가다 보니까 저 주인은 항상 나에게 아침 몇 시간 되면 모이를 준다라고 당연히 이제 귀납법적으로 이제 딱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을 내렸겠죠. 근데 바로 이제 12월 25일 아침이 되면 죽어버리겠죠. 목을 분질러버리겠죠. 그렇죠. 왔더니 그렇습니다. 목을 비틀더라. 그게 바로 귀납법의 한계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철학에 문제가 왜 없냐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기분이 나빴겠죠.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자꾸 철학적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봐 달라야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철학적 문제가 있냐? 그 도덕적 규칙이 뭐라는데 도덕적 규칙이 뭐가 있냐?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이러니까 바로 이제 포프가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도덕적 규칙 같은 거는 이런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연사를 초청해 놓고 나서 부직갱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사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은 예를 들어 도덕적 규칙에 아주 타당하지 않은 도덕적 규칙이 되겠죠라고 이제 정면으로 바로 딱 찔러버린 거예요. 그 강연을 듣고 있다가 비트겐슈타인이 되게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왜 난로 같은데 석탄 이런 거 그 포크라고 하는데 이 부직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석탄 뒤석하는 네. 그거 들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좀 뭐 만지락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포프 입장에 되게 그걸 위협적으로 느꼈나 봐요. 나를 지금 불러놓고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저놈이 지금 나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덕적 규칙 이런 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니까 뭐 이런 게 되겠죠. 연사를 초청해 놓고 나서 연사가 말하는데 계속해서 부직갱이 들고 연사를 좀 위협하려는 저런 행동들, 저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은 도덕적 규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저도 잘 모르고 딱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언어라는 것을 하나의 게임으로 보고 이제 철학의 어떤 문제라는 것들 자체가 그 게임의 연속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언어라는 것들 요걸로 보는 비트겐슈타인하고 포프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요거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철학에서 크게 이제 세 번의 어떤 큰 어떤 전환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본래 신화의 단계였잖아요. 천둥이 치고 번개 치는 거는 제우스가 하늘에서 뭐 화가 나가지고 뭘 번개를 내리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저 그리스 쪽에 이제 한 일군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신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벼락을 치고 천둥을 칠까? 아니냐. 이 세상의 원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과연 진짜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물이다. 세상의 본질은 불이다. 세상은 수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은 뭐 사원소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네. 신화라든지 신의 어떤 뜻에서 정말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다. 그 세상이 무엇일까? 여기 이제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철학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뭘까?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탐구하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세계는 뭘까? 자, 그렇게 이제 쭉 가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줌, 네. 데카르트. 데카르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 세상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그 호기심을 가진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주체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therefore 영어는 해석하는데 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즉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 자체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존재라는 것이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나는 여기 바깥에 있고 저쪽을 대상화시켜가지고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결국 존재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호기심을 가진 주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존재론에서 이제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인식한다는 게 뭔가, 내가 세상이 뭐라고 인식한다는 나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인식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20세기쯤 들어와가지고 결국 생각한다는 것,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데 인식한다는 건 결국 뭐냐 이거죠. 존재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건 결국 그건 언어에 따른 것이다 이거죠. 결국 우리가 뭔가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뭔가 있다는 걸 존재하는 것을 다 인식하게 되고 결국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다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언어적 전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논리실증주의. 비트겐슈타인을 가장 숭상했던 논리실증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잘 갈고 닦고 잘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신은 존재한다. 신은 자유롭다.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는 말이다 이거죠. 전혀 무의미하다. 센스리스. 왜냐? 그것은 우리가 검증 가능할 수가 없다 이거죠. 검증이 안 된다. 검증이 안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키는 180cm다. 이거는 참 거짓을 나눌 수가 있는데 참 거짓 나누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언어적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포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언어적 전환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니 우리가 그러면 언어를 더 잘 갈고 닦고 분석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결국은 뭔가를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자꾸 여기서 객관적 진리 뭐 하고 있다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언어도 갈고 닦고 생각도 갈고 닦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칼 포프는 언어적 전환의 어떤 유행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저 또 3,000년 전 그리스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존재를 좀 더 잘 우리 인식하는 것들. 객관적 진리라는 것들이 우리는 없다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도달할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자 이러면서 그렇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적 사고방식들 있잖아요. 아,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진리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상대주의적 무정부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 달려가도 지평선에 도달할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2000년 동안 계속 퉁퉁퉁 했는데 다시 돌아가. 또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방법론이 이제 비판적 합리주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제 귀납법은 지금 한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러셀이 지적했듯이 칠면조 역설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합리론은 기본적으로 어떻든 전제가 있고 그 가설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 여기는 경험만 중심으로 하고 그걸 결부시켜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비판적 합리론을 들고 나왔죠. 칼포퍼가. 비판적 합리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결국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이 나온 가장 중요한 원리. 반증 가능성. 폴시피케이션이 들고 나온 거죠. 폴시피케이션, 폴시파이. 반증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백조는 희다. 이것은 과학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백조가 껌백조가 나오면 이거는 그 반증에 의해서 이것은 깨어질 수 있으니까 참 거짓이 깨어질 수 있으니까 반증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나와야지 이것이 바로 과학인 거예요. 반증할 수 없는 것들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과학이라는 레터를 붙이지 말아야 그죠. 근데 논리 실증주의가 다른 이유는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신은 자유롭다, 신은 뭐 존재한다 이런 거는 센스리 아주 쓸모가 없다고 봤잖아요. 무의미하다고 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안 봤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을 수 있다,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레터를 붙이려면 반드시 반증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건 경험 가능한 건데 이거에 따른 명제는 예를 들어 어떤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는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반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반증할 수 있는 이론이 좋은 과학 이론인 거라는 거죠. 그 반증이 안 되는 거는 과학이라고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증 가능하다는 것. 이게 아주 뭐 이 사람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반증 가능성을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기납법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
그 인식론에 좀 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물론 이제 모리스 콤프트 같은 사람은 또 바로 칼 포프를 또 비판합니다. 그 제자였죠. 제자인데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이게 지금 너무 좀 극한 거를 뭐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지만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근데 그만큼 칼 포프가 항상 대화와 토론과 소통 이걸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칼 포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제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칼 포프의 그러니까 이제 런던 경제대학교에서 이제 그 46년인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제자가 나오죠. 조지 소로스. 그 소로스가 그 자기 스승의 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파운데이션 이름도 열린사회 재단이잖아요. 네. 자기 스승의 그래요. 예. 그리고 바로 스승의 그 여러 가지 그 반전 가능성, 좋은 이론일수록 노출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그 뭡니까 비판에 살아남은 이론이 좋은 이론이다. 그거를 주식 투자에 적용해가지고 여러 상황에서 살아남은 그 주식들에 투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소로스가 바로 이 스승의 어떤 철학적인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경제에 적용해서 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 비판적 합리주의 해가지고 지금 요즘 같을 때 우리가 뭐 다 이제 우리는 독단이 판을 치고 상대를 이제 무조건 하는 낙인을 찍고 이러는데 끊임없이 이제 토론과 비판 이걸 강조하는 사람인 거죠. 끊임없이 토론과 비판을 강조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체주의 반대하는 거죠. 전체주의는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칼 포퍼가 말하는 열린 사회가 비판이 가능한 사회. 뭐 또 뭐 있어요? 열린 사회가 뭐냐? 열린 사회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는데 그 열린 사회는 그러니까 그 비판이 가능해야 되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의 말을 공격해야지 왜 그 사람을 공격하냐 이거죠. 그래서 칼 포퍼가 강조하는 거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 말하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건 안 된다고 본 거죠. 딱 우리나라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제 사람 죽일 놈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있습니다. 대화, 토론, 소통을 강조했지만 자기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절대 용납 못했대요. 누가요? 칼 포퍼가. 네. 그럼 되나?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포프식으로 말하면 성립하는 거죠. 우리는 포프를 욕할 건 없죠. 포프의 말대로 포프의 말만 그것만 비판하고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프를 공격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포프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비판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젊었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나름 이제 어떻든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철학을 해가지고 이름을 날리려면 제일 센 놈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랬는데 딱 뜨고 나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성향 자체가. 누굴 뭐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이제 지키는 거예요. 많이 강점이. 그래서 또 이제 관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했던 건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대화하려고 하는 나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사람에게는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나에게 대해서 총칼을 쓰려고 하는 놈은 나도 때려야 된다는 거 강조. 이상하네. 열린 사회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어떤 상대주의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의 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다시 그래서 칼 포프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이제 우리가 소수를 위한 정치학이라든지 소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되다가 지금 많이 역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극우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또 그런 역풍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칼 포프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 합리주의가 상당히 지금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칼 포퍼는 이제 비판적 합리주의를 하는 이유가 독단적 합리주의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아주 철인왕이 있어갖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다 모든 걸 맡기면 된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유토피아가 인간 사회를 다 망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점진적인 사회공학,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천국을 만들려다가 다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이 나옵니다. 그래요? 천국을 약속한 인간들이 지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람들보다는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지금 막 내 잘 살게 해줄게요. 내가 돈 줄게요. 이런 것보다 불행하게 지금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열린 사회를 딱 말할 때 우리가 뭐 딱 그럼 열린 사회가 이렇다기보다는 열린 사회 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배타적인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들, 다친 민족주의자들, 집단주의, 집단 열광하는 주, 독단적 교조주의 이런 게 사실은 열린 사회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열린 사회라 해놓고 그 적들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예. 왜 열린 사회를 말하면서 적을 규정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잘못된 거 먼저 없애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열린 사회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 비판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물론 포프도 그렇게 잘 못했지만 결국 비판을 참 어렵습니다만 비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회가 열린 사람이고 열린 사회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소크라테스. 항상 비판하자. 항상 대화하고 항상 서로 비판하자.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라든지 칸트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숭상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너무 지금 우리가 다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쪼개져 갖고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부족주의 사회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고대 사회가 부족주의였잖아요. 우리 부족만 잘 살는데 지금 현대가 그래 돼버렸잖아요. 다 우리 부족끼리 쪼개졌는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게 상대주의적 사고가 너무 팽배해져서 그래 됐거든요.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괜히 합의하고 공감하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넌 너대로 살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해진다. 뭐 객관적 진리도 없다. 이런 지금 사회가 되어버려 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럴 때 포퍼가 항상 하는 거는 포퍼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In search of the better society. 좀 더 나은 사회를 찾아서거든요. 이 사람은 퍼펙트, 완전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좀 더 나은 베러를 좋아해, 베러. 상대적으로. 이게 아주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나중에 한번 레너드 코엔의 노래, 레너드 코엔은 보통 우리는 I'm Your Man으로만 아주 처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네네네. 사실 레너드 코엔의 앤섬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앤섬? 앤섬. 우리가 내셔널 앤섬 하면 애국가고, 예. 앤섬 하면 송가 보통 이런 건데,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거기 이제 니체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좋아가지고 한번 가사를 갖고 왔는데 예. Ring the bell that still can ring. 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계속 종을 울려라 이거예요. Forget your perfect offering. 완전함을 잊어버려라. 나 완전해지고 싶어. 나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이거 다 잊어버려라. 네. 이렇게 나요.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크랙. 이 틈엔 상처도 되고 하자도 되겠죠. 네네.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 이 니체 했던 말이거든요.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이게 바로 The Better Society를 향한 이제 포퍼의 어떤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그 베러 소사이어티라는 게 항상 저는 이제 뭐 그걸 이제 주체가 누구냐를 늘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누구에게 더 좋은 사회냐.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더 좋은 사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글로 가야죠. 네. 근데 somebody에게는 좋은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데 또 누구에겐 그만큼 더 안 좋은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럼 선택을 아니야 조금 덜 좋은 사회라도 조금 손해보는 사람이 좀 적은 방향으로 가자고 이제 우리가 합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조금 더 뭐 노력한 사람한테 더 많이 뭐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다 같이 노력하겠지 뭐 이런 이제 가치를 가진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그 베러 소사이어티라는 게 말은 당연히 그럼 누가 더 월스 소사이어티로 가겠어? 더 안 좋은 사회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베러 소사이어티라는 게 과연 이게 존재는 하는 건가? 저는 항상 의심을 근데 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사회라는 게 결국에는 절대 빈곤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좀 구제해 줄 수는 있지 않나. 열린 사회가? 네. 그런 걸 논의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포퍼가 말년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세계가 열린 사회를 향해 추세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열린 사회의 과제는 뭐냐?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가 그 첫 번째가 평화, 평화. 두 번째가 기아를 타게 하는 것, 배고픔을 타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 고용,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완전 된다는 고용. 거, 그리고 네 번째가 교육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더 좋은 사회를 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제라고 봤거든요. 나는 이게 마르크스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고 왜요? 생각하는데. 어디가 말이 안 완전 돼요? 고용이라는 게 완전 고용 힘들죠. 누구나 다 일하고 싶은 사람 다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네. 예전에 지금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자본주의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의 어떤 사회주의 사회가 될 수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10대 과제를 제시했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7개, 8개가 완수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상속 재산 폐지, 상속세가 나왔죠. 누진세, 네. 누진과세, 아동 노동 폐지, 교육 확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마르크스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7가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포프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 진리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노력하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방향을 한다.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뭐 그건 그럴 수 그 있죠. 말입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현재 상황은 완전 고용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용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그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야지 다들 고용을 할 수 있게 그 일자리를 더 만들자는 거는 자칫 굉장히 그 공허한 연불 같은 뭐 그런 공연불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근데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포프가 좋아하는 소크라테스를 인용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칼 포프가 항상 인생이라는 것은 프라블럼 살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연속인데 소크라테스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죠. 해법이 명확히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맞잖아요. 해결책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해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그런 건 아예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해법이 전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건 생각 자체를 우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라고 만약 지금 생각하실 때도 그런 해법은 지금은 도저히 모르고 아예 불가능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알 것 같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당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 것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따지면 잘 모르겠다는 거는 나 진짜 잘 모르겠다. 너 조금이라도 뭔가 아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아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건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진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식할 만큼의 힘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해법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인간은 문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소크라테스 이야기입니다. 네. 그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런 포퍼의 이런 주장들 같은 것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대단히 뭔가 어떤 욕심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큰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시간을 되돌린다.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뭐 일자리를 막 100만 개, 200만 개 만들겠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과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세금 막 때려 버갖고 뭐 공공일자리 이런 건 뭐 단기간에 잠깐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를 막 쥐어 짜갖고 공장을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지.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방법인데 그게 그러면 어쩌면 미국을 위해서는 잠시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정말 미국을 위해서 계속 항구적으로 좋은 일이냐면 그것도 결코 또 아닐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게 피해 주는 건 뭐 그건 뭐 부차적인 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굉장히 괴롭히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발목 잡는 그 명제의 철학적 바탕을 이룬 사람들이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니고. 근데 진짜 전 좀 정말 생각의 전환 같은 게 칼 포퍼가 결국에는 자기의 이 열린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적들로 규정한 철학자들을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정프로님은 너의 그런 생각이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이것이 이제 철학자들 간의 어떤 그렇지. 치열한. 예. 아, 역시 철학자들은 다르구만. 역시 달라. 아유, 좋다. 근데 좋아. 이제 뭐 네. 사실 그거 이제 만약 경제 쪽으로 해서 바로 전체주의 비판이라든지 그걸 좀 더 보고 싶으면 네. 바로 이제 하이에크가 같은 또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 20세기 초반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논리 실증주의 나오고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그도 하이에크도 그쪽 출신이죠. 칼 포퍼 나오죠. 비트겐슈타인 나오죠. 이 정말 그 천재들이 완전 거의 뭐 피터 드러크 미국 경영학의 네네네. 다 그쪽이란 말이죠. 희한하게 그 1913이라는 책을 보시면 네. 그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비엔나 중심으로 온갖 전 세계 지성들이 그 비엔나 쪽에 다 모인 게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희한하더라고. 그때 이제 그쪽엔 철학, 그다음에 뭐 바우하우스라고 또 네, 독일에 맞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의 수많은 명품 뭐 모든 그 디자인의 기본이 다 거기서 네, 시작을 네, 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심지어 애플 제품들까지도 다 거기에 뿌리를 또 두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쯤 하여튼 뭔가가 있었나, 뭐 어디 유성이 많이 떨어졌는지 도대체 뭔 일이 외계인 있었는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뭐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191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죠. 오스트리아 제국이거든요. 네. 이 제국의 다양한 이런 것들이 비엔나로 다 모든 게 집적되는 그 하나의 순간이었죠. 프로이드도 바로 거기서 나왔고 비엔나였죠. 프로이드도. 그러니까 이게 제국에서 그 각종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몰렸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집중되는 네. 어떤 시점, 어떤 장소, 거기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는 튀어나오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페르시아 제국의 또 어디 혹은 뭐 지금 뭐 미국 따지면 뉴욕의 뭐 이런 것들처럼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돈과 사람과 자원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막 천재들이나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우리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응. 우린-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딘가로 기차를 타고 그냥 갈 수 있다면 혹은 아. 좀 다른 얘기일까요? 그것도 좀 물리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네, 있는 얘기 저도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연결돼 있다는 네. 게. 근데 이제 우리도 또 서울에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꽤 천재분들이 또 계신 게 지금 여러분 저 부직포로 청소 같은 거 하실 때 자 해보면 네. 쭉 밀고 다녀보잖아요. 네. 그러면 네. 가장자리에만 먼지가 딱 몰려. 그럼 이제 좀 짜증나잖아요. 맞아요. 가에만 진짜 먼지가 뭉쳐 그래, 있더라고요. 앞뒤로만 몰려. 맞아요. 그래서 좀 뭐 나중에 떼어내서 뭐 한 장이니까 이렇게 버리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네, 바로 이 에코 프렌들리라는 제품. 하이 이거 한번 엠보싱. 써보시면 이게 참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학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대단한 발명이 대단히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대단한 발명일 수 있죠. 근데 예. 이게 이제 지금 엄청 다양한 엠보싱 이렇게 막 박혀 있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청소할 때 부직포 이렇게 그렇죠. 받는 네. 3M 같은 그 네. 물걸레 닦는 그런 네, 있죠, 걸레 있죠. 아시죠? 예. 거기에 이렇게 딱 밑에다 대놓고 네, 이렇게 대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직포를 밑에 네, 깔고 뭐, 네, 이거 깔고, 위에다 그렇죠. 넣고 네. 그렇지. 그다음에 물걸레 같은 거 위에다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하면 네. 가에만 먼지가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요 엠보싱에 다 이렇게 네. 눌러주면서 전면에. 먼지가, 전면에 먼지들이 싹 달라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냥 부직포 2장, 3장 들어갈 거 한 장으로 아. 해결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먼지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물 그 포 있잖아요. 네. 물 청소하기에는 포도 사용 같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아 근데 일당백에서 이제 우리 이런 광고를 합니다. 네. 네. 참 아이디어 상품. 네. 아마 요건 이제 대학의 그 벤처, 네. 학내 벤처 같은 데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새로운 제품 나왔을 때 또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불편한 것 같은 게 있으면 또 여러분이 의견 주시면 뭐 그게 또 또 제품을 반영하시고. 개선하는데 또 도움도 될 수 있을 그게 테니까. 바로 열린 사회 아니겠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링크를 네. 영상 아래 둘 테니까 이분들이 아직은 신비주의 전략으로 아마 마케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데서 어디서 찾아도 이걸 못 찾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웬만큼 키워드는 안 되니까 저희가 링크 달아놓은 것만, 그래서 여러분만 사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도 못 사. 야 너무 철학적이다. 네. 이것마저도 일당백에 이렇게 맞춤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이엠보싱 부직포 청소 패드 친환경을 한번
더 지구 사랑한 마음으로 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칼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적들 설명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약간의 뭐 반론 비슷하게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칼포퍼는 비판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반론을 펼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더 자유로운 사회, 그리고 그렇죠. 누군가 뭐 말을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닌 그 말을 공격하는 사회. 뭐 그건 얼마든지 좀 저도 뭐 찬성인 거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적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보면 대표적인 이제 그리스 아테나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네. 페리클레스라고 바로 아테나의 유명한 페리클레스. 정치가였죠. 열린 사회를 지지하며 해가지고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휘할 수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열린 사회라는 거죠. 정책은 소수가 내더라도 우리가 비판하는 걸로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열린 사회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열린 사회를 반대하는 플라톤의 입장이 있습니다. 최고의 원칙은 아무도 지도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끔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씻거나 먹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열린 사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좋은 사회라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라고 본 거죠. 플라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된다요. 다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왜? 그래서 플라톤은 사실 플라톤의 철인왕은 우리가 되게 좋게 보는데 그 철인왕은 인간 사육을 하는 왕인 거죠. 인간 가축. 계대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톤에서부터 우생학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철인형 지도자가 있는 거고. 철인은 머리란 말이죠. 통치자고. 그 다음에 가슴, 이제 군인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수호자들. 그 나머지 배, 팔다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전부 다 생산자들.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산자들은 어쨌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군인이 뭐 지시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따라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인들은 교육도 덜 받았고 뭐 잘 아는 것도 없으니까 잘 실수할 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테니까 개인들의 그 탐욕,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성이라는 것들은 불균등하게 지적 능력은 분포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플라톤이 왜 그렇게 됐냐면 결국 핵심은 그 민주주의에 의해서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을 너무너무 정오한 거죠. 그 중우정이든 아니면 하여튼 사람들에 의해서 막 뭐 몰려가고 막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린 사회와 반대되는 철학들, 플라톤이라든지 헤겔이라든지 마르크스, 왜 이런 사람들이 다친 철학을 만들어냈느냐. 그 사회가 전환기였거든요. 사회가 전환기, 과도기였거든요. 자, 그 당시 플라톤의 아테나이가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해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30년 해가지고 스파르타한테 결국 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회가 지금 쇠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들, 사람들의 불안감들 이런 배경이 깔려갖고 플라톤의 철학이 나오고 헤겔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헤겔이 활동하던 그 19세기 초엽과 18세기 말과 이 상태를 잘 보세요. 독일은 수많은 영방 국가란 말이죠. 막 쪼개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이제 막 나폴레옹의 침략에 들어오고 그 와중에 뭔가 새로운 프러시아 중심의 새로운 독일을 만들자. 독일 통일로 나가자. 이 흐름, 이 과도기 속에서 해결 철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고 이런 걸 정당화시켜주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마르크스의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 19세기 영국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처참하고 빈곤한 게 막 계속해서 정대돼 간다 이거죠. 그 어린애들이 그 뭡니까 굴뚝 청소하다가 어린애들이 고아암 엄청 많이 앓았거든요. 결국 그 흐름이 이제 축적돼가고 암을 앓게 되고 애들이 일찍 죽게 되고 하루 20시간 가까운 뭐 18시간 노동하고 이걸 보고 막 그 격분한 거죠. 마르크스는. 그래서 마르크스의 철학은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과도기적 전환에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뭔가 다치게 몰아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플라톤이 아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 비슷한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우매한 인간들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제대로 이게 뭔가 정의라는 것들. 플라톤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평등과
개인의 어떤 이런 권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플라톤이 생각한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플라톤이 생각한 정의는 수직적 정의예요. 수직적 정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철인 예, 통치는 통치를 해야 되고 밑에 생산자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유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지적 특권을 가진 통치자들만의 특권인 거예요. 그 특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포프가 말하는 과학하고 이 플라톤이 말하는 지적 직관하고 완전히 반대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왜 교육을 통해서 이 철학자들, 철인왕이 그 정치를 해야 하는 게 가능하냐? 이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적 직관을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난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알 수가 있어. 너희들은 이거밖에 모르지. 나는 한 단계, 두 단계 높게 뭘 세상을 파악하는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있어. 나만의 독특한 무술 배울 때 무급 있잖아요. 무공을 갑자기 몇 갑자 정진시키는 비결. 이런 게 나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과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과학은 철저하게 평등하죠. 과학의 핵심은 내가 한 실험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으로 비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실험에 따라 가지고 남들도 그 재현에 성공해야지 그 이론이 인정받아요. 정말 평등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공개돼야 되고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때문에 과학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의 어떤 인식 방식이거든요. 플라톤류는 기본적으로 너희들 모르는 우리만의 뭔가 있어.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모르는 나만의 뭔가 실력님이 있고 나만의 뭔가 있다 이거. 너희가 설명 못해. 설명 못하면 난 직관적으로 탁탁 알 수가 있어. 앞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설명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 한국이 잘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잡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똑같잖아요. 주술가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방식들이 지금 너무 행행하거든요. 그래서 포프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과학이란 게 과연 뭐냐라는 거. 네. 그런 좀 과학적인 사고를 좀 하자. 예. 이제 저도 이제 제 책에서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쓰긴 했는데 과학적 사고를 좀 하자. 네. 그 과학적 사고라는 게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반증 가능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실험을 또 다시 비슷한 조건에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고 혹은 다른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면 그 원래 했던 주장을 이제 철회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반복해서 같은 결과값이 계속 나온다면 이제 그 주장을 이제 나도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어쩌면 과학적 사고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일단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마 적어도 일당백 보시는 분들만큼의 한 예를 들면 1시간 정도의 이 컨텐츠를 참고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사실. 네, 거의 소수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면 1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컨텐츠를 쭉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여러 바빠서 그렇든 뭐 어떤 뭐 핑계를 대서라도 하여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주변에 20% 안쪽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대체로 뭐 5분, 10분, 15분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쇼츠 이런 거에 쇼츠 보는 시간 다 합치면 막 3시간 되는데도 1시간짜리 긴 영상은 아예 못 봅니다. 예, 그 정도로 그냥 매우 자극적이거나 혹은 아주 심플한 주장에 쏠려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대다수인 상황이라 이런 뭐 과학적인 사고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진 그래서 그 다수의 과학적 사고로 어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된 것 같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절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서 다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참 지적으로 성실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정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해가느냐 하면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나 예전에 갖고 있던 지식이 우리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조금 반대되는 뭔가 증거가 나와도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으로 아주 불성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지금 그 말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건 내가 틀렸다고 이제 틀렸다. 그 당시 내가 틀렸고 이거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무조건 사과 절대 하면 안 되고 잘못 인정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이제 뭐 흔히 말 박제가 돼버리니까 무조건 잘못 인정해도 안 되고 사과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정말 지적으로 불성실해졌고 그게 결국 지금 말씀대로 과학은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 흔쾌히 이거를 수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누적적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참 답답한 지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열린 사회의 적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네, 지금은 플라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사실 플라톤 이야기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먼저 뭐 보통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열린 사회, 닫힌 사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대한 학자들은 항상 이제 이분법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이카토미를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게마인 샤프트에서 게젤 샤프트. 예를 들어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바뀌었다. 사회가. 크게 인류 역사는 공동사회, 1차 집단에서 2차 집단, 이익사회로 바뀌어간다. 또 어떤 사람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뀌어간다. 또 어떤 사람은 마술적 주술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합리적 이승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바꿔간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하나 만들려면요, 자기만의 도식을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딱 들고 나온 거죠. 이 방법 도식을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라는 도식을 가지고 인류의 철학과 역사를 나는 딱 한번 바라보겠다. 그래서 지금의 나치라든지 스탈린의 사회가 왜 이제 하나의 어떤 열린 사회가 아니고 우리 인류 문명에 가는 이행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정방향이 아니라 지금 다시 퇴행하는 방향인지를 내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보여주마. 이렇게 이제 딱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인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닫힌 사회가 있다가 열린 사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이거죠. 흔히 말하는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산업혁명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천 년간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게 오니까 당연히 이 퇴행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충돌이 나고 전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반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반동이 지금 현재 나치즘이다. 이 사람이 책을 쓸 때 38년에 나치즘이고 스탈리니즘 그리고 극단주의.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는 결국은 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들어간다? 전체주의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닫힌 사회는 결국 전체주의라는 이 반동적인 전통이다 이거죠. 이미 근데 역사의 방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는 와중에 이제 반동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당도하고 있는 나치와 스탈린 이 당시입니다. 네. 이 지금 이 닫힌 사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전통 속에서 우리는 감연히 맞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게 바로 역사 법칙주의입니다. 역사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 법칙주의라는데 이런 닫힌 사회 특징은 뭐냐면 항상 역사에 뭔가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고 봐요. 역사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신의 심오한 뜻이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있잖아요. 개인이 중요 안 해져요. 개인의 어떤 역할이 사라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주 위대한 어떤 위인이 나온다든지, 그죠? 영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늘의 뜻,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법칙을 체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역할은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 법칙이라는 것들이,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닫힌 사회 특징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의 법칙을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개인의 어떤 역할을 상당히 도외시하고 개인의 의미를 폄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역사 법칙주의는 아주 오래된 버전이 있다 이거죠. 인류 역사 시작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바로 역사 법칙의 가장 올드 버전이라는 거죠. 결국 역사는 어느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신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 유대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자기 반성인가 보지 뭐. 유대인이지만 여기는 루터교, 개신교 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선민사상에 따라가지고 결국 역사는 궁극적으로 뭐가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에 뭔가 여러 가지 신의 뜻이 있고, 그리고 역사의 종국적인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 나중에 파생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 발전에는 뭐 자연주의적 역사 법칙주의도 있어요. 자연주의.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법칙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그러니까 강한 민족, 강한 국가 살아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이제 자연주의적 역사 법칙주의도 있고, 네. 또 정신적 역사 법칙주의도 있어요. 역사라는 건 결국 뭐냐, 해결식으로 결국은 절대 정신이 자기가 스스로 전개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어떻게 나타나냐? 나중에 자유의 최종적인 발현, 전개로 결국 역사는 결국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정신적 역사 법칙주의도 있고, 경제적 역사 법칙주의도 있어요. 경제적 역사.
역사 법칙. 경제 발전의 법칙 같은 거다 이거죠. 우리 대표적인 마르크스잖아요.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자본주의, 그리고 향후 이제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는 나아간다. 이게 이제 역사 발전주의 법칙인데, 이것들은 결국 이제 선민사상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이 역사주의가 결국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게 뭐냐? 파시즘과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파시즘은 결국은 이 선민사상에서 민족 대신에 인종으로 바꾸는 거죠. 아리아 인종. 그 나치가 주장하는 아리아 인종이고, 막시즘에서는 그 선민이 누구냐?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거죠. 노동자 계급. 이 노동자 계급이 결국 우리 하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주의, 역사법칙주의는 개인이 사라집니다. 집단이 중요하고, 민족, 인종, 그리고 계급, 이런 집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 결과를 확신해요. 역사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리라. 네. 우리 유태 민족이 구원받으리라. 우리 국가가, 우리 우리 독일이 프로시아가 프로이센이 최종적으로 이 자유의 정신을 다 전개하리라. 이런 식의 이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닫힌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들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커피도 열린 커피와 닫힌 커피가 있어요. 닫힌 커피는 뭐죠? 열린 커피는 알겠는데. 열린 커피는 뭐 여러 세계에 있는 그 원두들을 이제 잘 가져와서 맛있게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이제 향과 로스팅으로 맛있게 대접하는 그런 커피가 이제 열린 커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닫힌 커피는 이제 커피 원두들이 다 좀 닫혔지. 닫혔구나. 맛도 없고 오래됐고 별로구나. 별로야. 네. 그런 닫힌 커피 드시지 마시고. 제가 또 열린 커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거의 열린 커피구나. 네. 아, 근데 요게 지금 저 아르테미스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커피 박람회를 아마 강남인가 어디서 하고 계신데, 와, 지금 이게 전 세계로 지금 이 아르테미스가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 난리라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쩌면 여러분이 구경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이 물건이 못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어쩐지 지금.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커피 안 마시는데 맨날 마시고 있잖아요. 정말 맞아요. 맛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 이제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수출 물량은 되기가 좀 어려워졌대. 진짜요? 왜냐면 이건 이제 막 만들기 어렵잖아요. 네. 이게 동결 건조해 갖고 향 분리해 갖고 다시 나중에 입히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드셨던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럼 뭘 드셔야 되나? 요거 한번 그럼 소개해드릴까요? 드립백, 네, 드립백으로 많이 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네, 1kg 커피 드립백뿐만이 아니라 원두도 진짜 맛있고요. 원두도 직접 판매하시니까 네, 거기 판매되는 다양한 정말 커피의 거의 모든 형태는 다 있으니까요. 1kg 커피와 함께 커피는 열린 커피로 열린 커피 좋네요.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저희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 칼 포포의 1940년대 역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책은 지금 그 적들이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좀 더 이어서 여러분과 또 함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